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술과 인문학 관련된 인공지능 뉴스랑 뭐 기술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어 처리 쪽으로 최신에 어떤 기술들이 있었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개발과 신소재 개발 쪽에 이번 특히 좀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의료 쪽에서도 뉴스가 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주간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과 인문학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각에서는 창작이라고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에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달 초에 미국 특허청에서 이거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작품에, 이 예술품에 사람의 요소가 들어간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예술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으나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이제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 저작권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어떤 인적인 요소만 가미할 수가 있다면은 저작권으로서 인정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반대적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븐 탈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을 텐데 실패한 거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만든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인적 요소가 들어간다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인공지능과 예술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고요. 가본 기자의 글을 보고서 이제 좀 봤는데, 일단 그 기자의 판단은 수준은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기사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언론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보는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앞서가 있는 기술이고요, 구현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접할 수 있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높지는 않고, 만약에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TV나 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례들은 좀 많이 좀 뭐 극단적이라는 말까지 쓸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잘 꾸며지고 잘 포장된 그런 좀 인공지능이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법률이나 의료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비슷한 어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사들이 몇몇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문학 쪽에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같이 이제 스터디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의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칼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주목했었던 단어가 있어서 적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드디어 포스트 휴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규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거라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또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이런 측면에서 어저께 인공지능 인문학 학술대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놓쳤는데, 어저께 저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AI의 기술 발달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 중심의 단어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인간을 어떻다라고 규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걸 다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특히나 거기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역시 많은 부분 변화가 될 거라는 거. 물론 AI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저기 각종 연결 기술이라든가 뭐 커넥티브 기술,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기술들에 의해서도 이미 벌써 인간의 어떤 관계는 많은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좀 진지한 고민들이 있고, 저희도 기술에 좀 더 오리엔트되어서 좀 연구를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끔씩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된 뉴스들이 역시 많았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고요. 어, 최근에 사람의 어떤 그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솔루션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특히 네이버 쪽에서 나온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를 받아 적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랑 같이 자주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자동으로 회의록이 작성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뭐 셀버스라는 기업은 그 경찰 쪽에서 조서 작성을 할 때, 이제 수사관들이 뭐 조서 작성하면서 대화를 하고 뭐 타이핑하다 보면 대화가 끊기는 일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으로 음성을 다 기록해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효율성이라든가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었고요. 또 다른 뉴스로는 음, 뉴스 기사 어마어마한 양의 뉴스 기사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 20년 동안 한 4천만 건의 기자들이 쓴 글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보다는 훨씬 더 좀 뭐 맞춤법이라든가 어떤 글의 사용이 정확한 그러한 4천만 건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새로 나온 기사들을 이제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주제의 기사들을 분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지금 무료로 공개가 돼 있답니다. 지금 깃허브에 무료로 공개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만간 요거는 한번 저도 받아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BERT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BERT.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아마 아직까지는 BERT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GPT-3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스쳐가듯 한번 정확히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단어가 나왔고 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확하게 깊게까지 아는 건 아니어서
네. 일반적으로 다 언어를 해석을 하고 어떤 모델링을 하고 특히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입니다. 번역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시퀀셜하게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직전에 왔던 단어가 무언지를 이해를 하고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가를 예측을 해서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델을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언어, 한국어로, 영어군요. 영어 시퀀스를 받아서,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다시 또 다른 시퀀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의 모델이 예전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을 됐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뭐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조합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어 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단어들을 다시 조합을 하는 그러니까 인코더를 통해서 들어온 단어를 이제 다른 종류의 언어로 변환을 하고 그 언어를 다시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였는지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했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성능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추가를 하냐면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앞단어가 무엇냐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어를 동시에 다 보는 거고요.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문장을 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게 다음 두 번째 나온 시퀀셜 투 시퀀셜 투 더하기 이제 어텐션이라는 그 이후에 발전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코더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그냥 순차적으로 조합을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그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 전부 다 가중치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문장을 새로 조합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저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획기적인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인코더랑 디코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인코더스이고요. 디코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코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디코더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RNL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전히 어텐션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단어들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인코더를 구성을 하고 여러 개의 인코더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코더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이제 구글이 만들어냈고 이로써 DLP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고 아주 굉장히 큰 획기적인 개선 및 좋은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서 특히 인코더 쪽만 특히 떼어 가지고서 좀 더 발전을 시킨 것이 바로 앞서 잠깐 앞서 뉴스에서 나왔었던 BERT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로 어떤 문장이라든가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잘 이해하는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뉴스 기사 4천만 건을 이것처럼 그 여러 개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뉴럴 저 RNN 방식이 아니라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내는, 문장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BERT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서 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문장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쪽에 인코더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게 BERT라 그러면 이 인코더 쪽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디코더 쪽에 한번 포커싱해서 한번 발전시켜 볼까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 디코더 쪽에 포커싱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게 바로 GPT-3입니다. 최근에 사람과 같이 거의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글을 만들어내는 그 GPT-3 기술이 바로 여기 이 트랜스포머 기술 중에서 오른쪽 디코더 쪽을 특화해가지고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디코더 쪽 DPT-1이 먼저 나왔고요. 디코더 쪽에 를 발전시키는 기술이 먼저 나왔고 이후에 이제 버트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사전 학습한 그 뉴스 기사라든가 지금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한번 결과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BERT가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도 나중에 좀 심화 학습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연어 처리 쪽이고요. 이것도 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사용이 되고요. 문장이나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케이스는 인사팀에서 블라인드로 그 서류 평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아버지를 본받아 뭐 이런 단어를 찾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용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아낸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지금 점점 더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역시 챗봇을 통한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거에 특화해서 KT하고 카카오에서 이런 챗봇 시장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특히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아이콘 커넥트 센터라는 이제 조직을 출범을 시켜서 음성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답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그러한 기술을 특화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과 신소재 쪽으로 지금 특히 지난주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은 좀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에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사용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 게 기존에는 2년이나 걸렸던 기술들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거의 뭐 한 7개월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은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은 벤처기업들도 빠르게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비용도 뭐 일단 기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개발 비용도 과거 대비 한 10분의 1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진단에도 좀 많이 활용을 되고 있어서 과거 대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 기업들이 지금 그 벤처로서 또는 이제 기존 기업들도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데 지금 열심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모르겠으면 옳지 않을지 신약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소재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새로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뭐 꿈의 소재라고 하는 그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이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설계가 돼서 지금 뭐 항공기라든가 거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고요. 그 내용 중에서 XAI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XAI라는 거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데요.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고 좀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조금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 시작된 이후에 문제점은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오로지 이제 블랙박스와 같아라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면은 왜 뭐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질문들, 사실 이 장표는 그 미국의 다파라고요. 그 방위 고등 연구 계획이라고 하네요. 뭐 잘 아시는 저 인터넷을 처음 기획했었던 그 회사, 그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인공지능 2017년도부터 인공지능 붐이 마구 이제 일 때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결과가 이건 고양이고 확률이 0.93%야 라는 정보밖에 지금 현재는 못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이제 파악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왜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좀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쉽지는 않은 분야인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더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고요. 어, 결과라든가 출력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의 정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의료 쪽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특허 시장 쪽에 인공지능 도입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법과 기술을 결합한 이제 리걸 테크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법률 상담이라든가 특히 이제 법률 서면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은 법률 서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벌써 이런 서비스는 일부 업체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률 서면 같은 거를 이제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성장성도 계속 높아서 아마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이고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일단 서울대 교수님께서의 판단은 일단 AI가 지금 현재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크진 않을 것 같아. 단순하고 반복적인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인간 판사가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도로 일단 글을 쓰셨고요. 음,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100% 공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서울대 교수님 입장은 아직은 이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 도우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아니, 물론 이제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시고요. 뭐 아마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쪽도 마찬가지여서 두 번째 글에 하버드 의대에 계시는 분인데, 인공지능이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역시 좀 이분도 부정적이십니다. 이분도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유는 진단 쪽은 잘 모르겠다. 진단 쪽은 뭐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보이지만, 결국 치료에 가면은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일단 치료하는 AI는 아마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AI 판사에 대한 평가와도 조금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도 뭐 좀 충분히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인공지능이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인공지능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굉장한 일을 해내는, 정말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은 근데 그런 인공지능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런 인공지능들은 약간 좀 포장이 되고 뭔가 많은 부분들은 생략된 채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조금 더 환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아까 앞서 이제 판사라든가 의사 이런 쪽에서 보면 사실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접하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도 많고 아직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은, 좀 그런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의료 쪽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밖에 그냥 일반 병원에 있어 어떤 뭐 건강관리라든가 예약 이런 부분도 다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진단 쪽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인공지능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계속 급격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 시장조사 업체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요거를, 저 기사가 있어서 따라갔더니, 샘플 자료를 준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88페이지를 받았는데 안에 수치 데이터는 다 지워져 있었었고요. 돈을 내야지 아마 이 숫자가 다 들어갈 것 같았었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모양만 지금 제가 몇 개 좀 그냥 스크린 캡처를 했고요. 일단 2028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질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의료 쪽에 진단 쪽에 빅 플레이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 그 다음에 IBM, 인텔, 지멘스. 예.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의료 진단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쪽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 발전이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치매 노인 찾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거 노인들,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들, 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IoT 기술 포함해서 인공지능까지 같이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 활용을 하고 네, 그 정도로서도 충분히 현재 이제 필요한 이런 솔루션들로 필요한 솔루션으로는 뭐 충분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번 코로나19에서 진단이라든가 치료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코로나19 진단 치료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됐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결국 인공지능이 로봇과 연결이 되면 결국은 뭐 이제 뭐 터미네이터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정말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상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도 뭐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오프라인으로 어떤 피지컬하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객체라고 될까요? 어떤 오브젝트랑 연결이 될 때는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거라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관계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류를 하고 재활용하는 로봇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도 많아지고 있고요. 배달시켜 먹고 하니까 폐기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인난도 있고, 이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자원 순환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폐기물들을 쉽게 좀 잘 구별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할 걸로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가 이런 로봇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서야 이런 로봇이 처음 국내에서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개발이 됐다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들이 막 이제 앞에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게 쓰레기별로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 영상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기자가 요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인데 이제 다른 회사가 도봉구에 납품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도 폐기물을 분류해내는 그런 로봇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직 완성도가 높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폐기물을 보고 분류를 하고 하나 잡아내는데 3초나 걸렸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는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한데, 근데 이런 부분은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지구 환경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많이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에 어떤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왼쪽에 보시는 게 앞쪽에, 위쪽에 있었던 그 자원 순환 선별 로봇이고요. 보시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폐기물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로봇의 팔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그런 장치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도봉구에 있는 그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쓰레기들이 이렇게 흘러오면은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분류의 작업을 하는 그런 로봇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과학 콘서트로 유명한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 쪽에서 만드신 뇌하고 기계 로봇 뇌파로 이제 로봇팔을 조종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었죠. 뇌파로 뭔가를 조정하는 게 나왔었었고 그래서 많이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또 의외로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 거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개인마다 이 뇌파가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거를 정확도 있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뉴스에서 보곤 했던 거는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이제 많이 좀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사람의 뇌파가 잘 파악된 사람이 어떤 이제 그 뇌파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그런 뉴스들만 이제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직 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번에 그 정확도를 굉장히 높인 그러한 기술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됐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네,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율 배송 로봇은 요거는 어렵지 않은 기술이고 아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저희 모두가 아마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내용은 호텔방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뭐 갖다 줘 하면은 자율 배송 로봇가 와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현재 있는 기술을 조합한 경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수건이 필요해, 뭐 이불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와서 해줬다면은 앞으로는 아마 로봇이 와가지고 아마 전달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조만간 호텔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로봇은 지금 꽃을 들고 가고 있네요. 꽃을 가지고 이제 시연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뉴스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좀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면 엄청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들 싹 정리해 주시니까 이거 거의 이거는 저기 어제 루나님이 발견한 그 방법으로 유튜브로 송출해 버려야 되겠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그 회화 작품의 지적재산권 문제, 네네네. 그게 참 흥미롭던데, 네네. 인공지능한테 그만한 그 지적재산권을 안 준다고 그러면 역으로 이 인공지능이 사고를 쳤을 때, 범죄 개념 연관했을 때, 그러면 그 책임도 같이 인공지능한테 지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네. 보면은 책임은 사람한테 지워지겠죠? 네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고나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그런 걸 반드시 명시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이 담긴 법안이 어젠가 그젠가 발의가 됐거든요. 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거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네. 질문하십시오. 네. 저작권 이게 지금 인간의 판단,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 자원, 그런 시스템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것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안 될 것이다 그러지만 결국은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아니면 그거 안 되니까 그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논의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에 저작권을 부여하려고 아마 굉장히 애를 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저도 오히려 이 뉴스에 반대, 뭐랄까, 그러니까 저작권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작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요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왜냐면 결국 또 그 돈과 그렇죠. 관련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의 저작권을 누군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또 굉장한 뉴스가 돼서 또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 더 한다면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이버 상에 있는 저 가상화폐 있죠. 지금 가상화폐 개념하고 또 이것도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전자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물건이냐? 우리 법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인데 그래서 법으로 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지금 말하는 이러한 저작권도 계속 논의는 지금 여러 법률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상화폐를 물건이라고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산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권리금의 개념 정도로만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도 정말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지면 곧 조만간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저작권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연구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예, 10분간 휴식하고 3시부터 사실은 저희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지난번 조동욱 대표님이 제안하신 그런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한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도움을 주자 뭐 이런 해당되는 첫 번째 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휴식하고 여기 세션 시작하겠습니다.